봄이 막 시작되려는 3월이었다. 서울 도심 카페 창가에 앉으면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다. 겨울 내내 꽉 닫혀있던 것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매년 봄이 오면 조금 긴장했다. 봄은 늘 뭔가를 데려왔으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그 맞은편에 박정자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23살 때 같은 공장에서 만났다. 40년이 넘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 시절처럼 입이 빠르고 눈이 빛나고 말이 많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얘야, 순호가. 꽃집 직원 뽑는다더니 뽑았어. 저번에 뽑는다고 했잖아. 아직. 내가 하는 게 편해서. 넌 그러다 평생 혼자 다 할 거야. 그게 편하다고? 가게 혼자 하고, 건물 관리도 혼자 하고, 밥도 혼자 먹고. 정자야. 왜? 밥 얼마 만에 같이 먹는 거야, 우리? 2달. 아니, 3달. 그러면 그 시간에 커피나 마시자. 아, 진짜. 얘야, 말을 못하게 하네. 알았어. 마신다. 마셔. 정자가 웃었다. 그 웃음이 카페 안을 조금 밝게 만들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다행이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것도, 건물 관리하는 것도, 밥 혼자 먹는 것도 사실은 다 괜찮다. 단지 이 사람이 가끔 저렇게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는 3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나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꽃을 키우고 3채짜리 건물을 관리하고 딸밥 챙겨주다 보면 그게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다. 아직 정자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33년 동안 내가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그때의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특히 봄이 오면, 봄 날씨가 처음 보글거릴 때면 그때의 아파트 복도가 떠올랐다. 조금 습기 찬 그곳, 현관 밖에 있던 초록 식물들, 초대 남편의 발걸음 소리. 33년이 지났는데도 봄이 오면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아파트 창문 너머 벚꽃이 피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봄이 조금 무섭다. 봄은 기억을 깨운다. 그리고 깨어난 기억은 밤에 자지 못하게 한다. 커피가 식고 있었다. 나는 그 커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손에 온기가 남아 있으려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정자가 웃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창을 흔들 때. 그래서 나는 그냥 커피를 마시고 정자가 웃으면 같이 웃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소대로. 봄볕이 카페 유리를 통해 들어왔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직은. 33년 전 나는 30이었다. 배가 불러서 신발끈도 혼자 못 맸다. 8개월이었다. 배가 어찌나 컸던지 앞을 내려다보면 발이 안 보였다. 그래도 나는 매일 밥을 했다. 청소를 했다. 그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밥상 위에 물 한 잔 올려놓았다. 그때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한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배 때문에 몸이 무거웠는데도 뛰어나갔다. 신발장 앞에서 그 사람을 보려고.
아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배가 당기고 숨이 차도 괜찮았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반가웠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때의 나였다. 나는 그때 결혼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밥을 차려주고 그 사람이 먹는 동안 곁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살면 언젠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어리다고 할 수 있다. 그때의 나를.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기억이 마모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내려놨던 것은 기억이 희미해져도 몸에 남는다. 아직도 남아있다. 3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저녁, 나는 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국이었다. 거기에 두부를 넣고 호박을 썰어 넣으면서 내 뱃속 아이가 발로 찼다. 아직 이름도 없던 아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 아이. 나는 손을 배에 얹고 말했다.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얘기 들어. 아빠가 곧 오신대. 아빠를 봐야 돼, 잘 봐야 돼.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얘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 나왔어.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왔어. 단 2글자. 그때는 그 말이 반가웠다. 지금은 그때의 내가 반가워했다는 게 슬프다. 나는 불을 줄이고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걸어갔다. 밥 먹어요?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웠다.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때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들여다봤다. 나는 국을 뜨기 위해 주방으로 돌아갔다. 국자를 잡고 냄비 뚜껑을 열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국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핸드폰 화면이 보였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그 사람의 손 위에서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한 발자국 거리도 안 됐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보였다. 오빠, 나 오늘 기다렸어. 왜 안 왔어? 보고 싶어. 미연. 그 사람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국자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국이 국자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내 손등에 튀었다. 뜨거웠다. 그런데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뱃속 아이와 내 온 신경이 그 화면에 붙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미연. 누군가. 그냥 이름일 뿐인 누군가. 하지만 그 이름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국을 쏟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줬다. 그게 다였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국을 쏟지 않는 것이었다. 밥 먹어요?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또 그 말만.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발로 찼다. 그 발길질이 평소와 달랐다. 빠르고 불규칙하고 필사적이었다. 아이도 알았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 몸의 떨림을 아이도 느꼈을까? 나는 그 발길질을 느끼면서 국그릇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그냥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국자를 닦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행이었다. 그 소리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 울려고 참는 울음도 안 들렸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안 들렸다.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도 안 들렸다. 그 밤 나는 침대에서 못 잤다. 옆에서 이철수가 자고 있었다. 그가 몰라도 나는 알았다. 그게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이미 끝났다는 것을.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과거는 이미 조각조각 깨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배가 불룩한 30살짜리 여자가 거기 있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안 울었는데도 부었다. 나는 냉수로 얼굴을 몇 번 두드렸다. 그리고 주방으로 나갔다.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 그런데 방에서 소리가 났다. 서랍 열리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뭔지 나는 알았다. 아니, 몸이 먼저 알았다. 다리가 그 소리 쪽으로 저절로 움직였다. 어쨌든 이것은 끝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었다. 더 이상 몰라도 되는 일도 없었다. 그냥 명백했다. 그 소리는 떠나감의 소리였다. 어디 가요? 순호가. 나 미안해.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동시에 뱃속 아이가 또 움직이는 걸 느꼈다. 아이는 오늘 아침 유난히 활발했다. 아니, 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엄마의 심장 박동이 아이한테 얼마나 강렬하게 전해졌을까? 엄마의 공포가 양수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전달됐을까? 나는 배를 한 손으로 감쌌다. 아이한테 말하고 싶었다. 움직이지 마. 지금 엄마 말 들어야 해. 엄마가 너를 지켜야 해. 그리고 엄마는 지킬 거야. 미안하다. 진짜로. 근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되새겼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5, 8개월 된 배를 안고 있는 아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 이 남자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따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물었다. 지금 몇 달인 줄 알아요? 8달이야. 지금 내가 8달이에요.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들었다. 떨지도 않았다. 그 사람 눈을 보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8달 그 숫자를.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하지만 그 숫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내 분노를 담은 숫자. 내 절망을 담은 숫자. 알아. 근데 나가요. 순호가. 나가요. 그 사람이 가방을 들었다. 방문을 나왔다. 현관을 지나쳤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딸깍. 그렇게 작은 소리였다.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그렇게 작았다. 내 인생이 둘로 나뉘는 소리가 그렇게 작았다. 나는 5초 동안 서 있었다. 10초 동안. 그리고 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울어야 하나, 울어도 되나. 뱃속 아이한테 나쁜 건 아닐까? 지금 이 감정이 뱃속으로 전해지는 건 아닐까?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줄면 애한테 나쁘다고 생각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래서 나는 천천히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배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소연이, 너를 지킬 엄마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창문 밖에서 빛이 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배가 너무 무거웠다.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다음이 뭐였을까? 생을 다시 어떻게 지어야 할까? 아이는 누가 낳아야 할까? 혼자 낳아야 할까? 혼자 길러야 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 닫히고 나서 3시간 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배를 잡은 손이 저릴 때까지, 뱃속 아이가 조용해질 때까지. 그 아이도 알았을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그 아이도 경험했을까? 혼자 남겨지는 것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뭔가를 버렸다. 기대를. 행복이란 게 뭔지. 그리고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았다. 뱃속의 이 아이, 이것이 전부다. 그게 33년 전이다. 그 뒤로 나는 딸 하나 낳고 꽃집 하나 차리고 건물 3채 늘렸다. 조용하게.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었다. 친정어머니가 소연히 봐주신 덕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일한 돈으로 세를 내고 세를 받아 건물을 샀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길었다. 소연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다닐 때 나는 매일 일했다.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집에 가서 밥을 했다. 삶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33년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몇 살이 더 먹었고, 소연이는 어느샌가 나보다 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꽃집은 25년째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다. 마포 한 귀퉁이, 주택가 골목에. 지금은 건물 1층 전체를 쓴다. 내 건물이다. 그 건물 3층짜리를 포함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3채다. 누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투자해준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벌었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했냐고.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그냥 했다고. 별 방법이 없었다고. 그게 사실이다. 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했다. 살아야 했고, 딸을 키워야 했고,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꽃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25년 동안 꽃집을 하면서 꽃이 나를 배신한 적은 없었다. 제때 물 주고, 제때 햇빛 받게 하고, 제때 가지치기 하면 꽃은 반드시 피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꽃은 그랬다. 그래서 나는 꽃이 좋았다. 왜냐하면 꽃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꽃은 약속을 지니까. 사장님, 마포 건물 세입자분이 연락 왔는데요. 계약 갱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언제가 편하다고 해요? 내일 오후라고 하시던데요. 그럼 2시로 잡아줘요. 네, 그리고 국화 입고 내일 들어오는데요. 리스트 확인해 주시겠어요? 오후에 볼게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다. 나는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튤립이었다. 분홍색 튤립. 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꽃 중 하나다.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주면 물이 더 잘 올라간다. 나는 가위를 들고 하나씩 잘라갔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25년의 손이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꽃을 만져봤을까? 백합, 장미, 국화, 튤립, 카네이션. 계절에 따라 다른 꽃들을 만지고 물을 주고 꾸려왔다. 손가락 끝은 가시에 찔려 거칠었고 손바닥은 흙으로 인해 탈이 났다. 하지만 나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다. 이 손이 뭔가를 만들어냈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손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서울 번호. 나는 그 번호를 한 3초쯤 바라봤다. 아무 감이 없었다. 세입자일 수도 있고 꽃 주문 전화일 수도 있었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없었다. 전화 연결은 됐는데 말이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말했다. 여보세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 낮고, 쉬고, 오래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33년 전이었는데 나는 즉시 알아들었다. 목소리는 세월이 가도 어딘가에 남는다. 뼛속 어딘가에, 체세포의 어딘가에. 떠난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상처였기 때문에. 순호가. 나야. 철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튤립 줄기를 내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게. 마치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5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5초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33년이라는 숫자가 스쳤을까? 그 아파트 복도가 떠올랐을까? 임신 8개월의 통증이, 문이 닫힐 때의 절망이, 혼자 남겨졌을 때의 공포가.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을까? 내 모든 기억이 한 번에 깨어났을 때의 공허함을. 잘못 거셨네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튤립 줄기를 들었다. 가위를 집었다. 비스듬히 줄기를 잘랐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25년의 손이었다. 33년을 견뎌낸 손이었다. 목소리가 늙었다. 그거 하나 생각했다. 33년 전보다 더 낮았다. 더 약해 보였다. 어딘가 병든 것 같았다. 그게 전부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냥 하루처럼. 그냥 한 통의 전화처럼. 소연이가 저녁에 들렸다. 요즘 일이 많아서 자주 못 오는데 오늘은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현관에서 가방을 소파에 던지는 소리가 났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 먹을 걸 찾았다. 다 컸어도 그 버릇은 안 고쳤다.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그 소리가 들리면 집이 집 같았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집이 그냥 건물이다. 조용하고 정갈하고 차갑다. 그런데 소연이가 오면 집이 된다.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엄마, 오늘 뭔가 이상해. 뭐가? 표정. 뭔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항상 있는 거잖아. 이 아이는 나를 너무 잘 안다. 그게 가끔은 불편하다. 아이한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내 표정에서 그것을 다 읽어버린다. 변호사가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 얼굴 읽는 걸 잘했다. 아마 나한테서 배웠겠지? 나를 보면서. 엄마가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꾹 참으면서. 그러니 아이도 배웠을 것이다. 감정을 감추는 방법을. 표정 너머를 보는 방법을. 빨리 와서 먹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와 호박을 넣은 것,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 냉장고에 재료가 있을 때는 항상 이걸 끓인다. 그냥 습관이다. 생각 없이 끓이다 보니 33년째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된장 냄새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퍼졌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밥상을 차렸다. 이 냄새가 소연이의 냄새다. 소연이의 기억의 냄새다. 언제든 이 냄새를 맡으면 소연이는 엄마 집을 찾아올 것이다. 엄마의 밥을 찾아올 것이다. 그게 나의 맹세였다. 그리고 내가 지켜낸 것들 중 하나였다. 소연이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퇴근하고도 일을 하는 아이. 나는 그게 걱정됐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안 한다는 거 안다. 이미 이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정한 길을 간다. 오늘 사건 하나 새로 맡았는데. 어떤 거? 부동산 사기야. 아줌마 한 분인데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진명의를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서류가 다 엉터리였어. 인감도 위조고. 진짜 치가 떨려. 나는 밥을 먹다가 멈췄다. 이혼하면서 진명의를 넘겼는데 서류가 엉터리였다는 말에서. 그 말이 귓속에서 잠깐 울렸다. 나는 그 울림을 조용히 누르고 소연이를 바라봤다. 소연이는 모른다. 자기 의뢰인이 겪은 일을 자기 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겪었다는 걸, 아니, 겪은 게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명이고 뭐고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 배 속의 아이,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빼앗긴 것도 없었다. 어쩌면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었다. 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만난 후에도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혼자 서는 법을 배웠고, 혼자 있는 방법을 터득했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왜 웃어? 웃어. 웃었잖아. 나 봤는데. 아냐. 밥 먹어. 나는 웃었나. 웃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얼굴을 지나간 것 같았다. 아이러니. 아니면 안도. 아니면 그냥 피로함. 아니면 무언가 낡은 것이 고개를 드는 것 같은.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입가로 흘러나왔을 수도 있다. 암튼. 그 아줌마 억울해서 어떻게 해 증거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래. 잘할 거야, 너. 나는 그 말이 진심이었다. 이 아이는 잘할 것이다.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싸우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아이는 다른 사람 대신이라도 싸울 것이다. 말할 것이다. 맞설 것이다. 그게 이 아이가 나한테서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없어서 스스로 길러낸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고통과 결의.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딸로 물려지는 것이. 엄마,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지? 응.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나도 아직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전화가 왔다. 오래전 사람에게서. 그뿐이다. 그게 일인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다. 나는 딸을 바라봤다. 저 아이 이마에서 내 이마를 봤다. 저 아이 손목에서 내 손목을 봤다. 저 아이의 눈빛에서 내 눈빛을 봤다. 33년 동안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 아이를 키운 것이다. 그 말은 확실하다. 그것이 내 유일한 성공이고 내 유일한 자부심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이다. 엄마, 국 더 줘. 많이 먹어. 소연이는 모른다. 자기가 어떤 집안 딸인지. 내가 일부러 안 가르쳤다.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얼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이는 알아야 할 것과 모르는 게 나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게 나을 쪽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이었다. 소연이가 돌아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씻고 찌개 냄비를 씻었다. 된장 냄새가 물에 씻겨 내려갔다. 나는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고 불을 껐다. 조용해졌다. 아파트가 조용해지면 서울이 들린다. 멀리서 차 소리. 구급차 소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베란다로 나갔다. 불은 켜지 않았다.
어두운 채로 베란다에 섰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들의 불빛, 도로의 불빛, 가로등의 불빛. 나는 이 야경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다. 각자의 밤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아이가, 누군가의 부모가, 누군가의 친구가.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도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혼자라는 것은 자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내 선택이기도 했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게. 아무도 나를 떠날 수 없게. 나 먼저 모든 것을 떠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내 방어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낮에 온 그 번호가 부재중으로 3번 더 찍혀 있었다. 다 합치면 오늘 하루에 4번 전화가 왔다는 말이었다. 전화가 3번 더 왔더라. 받지 않는 동안. 계속 울렸더라. 계속 원했더라. 그 사람은 자신이 전화를 끊겨도 다시 거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걸까?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번이고 시도하는 사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번호를 바라봤다. 길게 바라봤다. 저장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생각했다. 저장하면 인정하는 것 같았다. 이 번호가 그 사람의 번호라는 것을. 그 사람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장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올 때 또 모르는 번호로 뜰 것이다. 그때 또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해야 한다. 나는 고민하는 게 싫다. 고민은 약함이고 약함은 내가 가장 피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저장했다. 저장 이름은 이철수로 했다. 성까지 다 그냥 철수가 아니라 이철수.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그냥 이철수. 기억 속의 이철수. 배신의 이름. 그 정도.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다. 나도 모르게. 아니,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끊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호기심인지, 운명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약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 다시 마주보기로. 순호가 왜 전화했어요? 오랜만이다. 할 말 해요. 나는 짧게 말했다. 오랜만이라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라는 말은 33년 만에 할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1년, 2년 만에 쓰는 말이다. 33년은 오랜만이 아니다. 33년은 다른 말이어야 한다. 33년은 끝이어야 한다. 영원히 떨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랜만은 아니었다. 나 아파. 순호가. 암이래.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암의 그 단어가 밤공기 속에 떴다. 나는 베란다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다. 차가웠다. 금속의 차가움. 나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뭔가를 느꼈냐고. 모르겠다. 솔직히. 슬프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그 사람도 아프는구나. 사람이니까. 누구나 아프니까. 나도 아팠고 그 사람도 아프는구나. 그게 어딘가 공평했다. 어딘가 자업자득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미연이의 얼굴이었다. 그 사람이 떠나간 곳에 있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여자도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이제 그 여자도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공포를. 그래서요. 위암이야.
삼키라고 하더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왜 전화해요? 부탁할 게 있어. 부탁. 그 단어에서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부탁. 33년 만에 전화해서 부탁이라고. 나는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다. 너무 무거웠다. 부탁이라는 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희생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걸 생각했다. 33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잊으려고, 지우려고,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부탁을 한다니. 순호가. 내 딸 내가 딸이 있잖아. 소연이 그 애한테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딸, 그 사람이 내 딸이라고 했다. 소연이를 내 딸이라고. 나는 그 말에서 잠깐 멈췄다. 소연이는 내 딸이다. 그 사람도 아버지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33년 동안 소연이를 키운 건 나였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울면 달래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숙제 봐주고 첫사랑으로 올 때 안아주고 꿈을 포기할 뻔했을 때 밀어주고. 그게 다 나였다. 그러니까 소연이는 내 딸이다. 그 사람이 어떻든. 끊겠습니다. 순호가. 제발. 제발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모르겠다. 섞여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 옛날 것들이, 내가 묻어버렸던 것들이 사람이 제발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마음이 흔들린다. 그게 내 약점인 줄 안다. 누군가의 절박함 앞에서 나는 항상 무너진다. 그것이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절박함을 들을 때도. 33년 전 나는 제발이라고 했다. 부탁했다. 애원했다. 내 가슴으로. 그 사람이 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내가 울고 있는데,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가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갔다. 내 제발을 외면하고 갔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제발이라고 한다. 33년이 지난 지금. 죽음 앞에서 이제야 제발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요. 나도 몰랐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끊겠다고 했는데 끊지 않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나도 모른다. 그냥 나왔다. 입에서. 그 순간 내 혼자 가능한 결정을 내가 지킬 수 없게 되는 그 말이 나중에 전화하라는 말은? 다시 만난다는 뜻이 아닌가? 다시 마주한다는 뜻이 아닌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다. 서울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베란다에 서서 33년 만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대답했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33년 전 나는 문을 닫았다. 그 문을 다시 여는 건 내가 정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렸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나도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결심했다는 것만은 알았다. 내 몸이 알았다. 뼛속이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결심을 시작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로. 봄이 왔다. 33년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달랐다. 어려서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소연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33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30살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63세의 여자다. 혼자 일어선 여자다.
스스로를 지킨 여자다. 다음 화 예고.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줄 수 있어? 만나게 해달라고요. 본인 딸을. 응. 그 부탁이 뭔지 들어는 보겠어요. 다음 화 봄날의 귀환 2화. 그 부탁이 뭔지 들어는 보자.